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요즘은 주말에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친구들이 더러 있죠.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나중에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름 명쾌한 답을 주더라고요. 해방이 되고 싶다는 거죠. 쉬는 날에도 불러대는 친구들의 갑작스런 술 약속에서, 주말에는 있고 싶은 직장의 부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요. 휴일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사실 저는 잘 못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심하게 공감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대어 살면서 전국 어디서든 24시간 연락이 되는 세상. 어쩌면 받는 사람보다는 거는 사람 쪽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휴가 때나 주말에 한두 권씩 챙기는 책도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집중할 수 있는 법이겠죠. 책다방도 마찬가지. 책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와 창비 문학블로그 창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이나 사연은 창문 블로그의 라디오 책다방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도 창문에 글을 연재할 때는 자주 들렸는데 얼마 전까지는 좀 뜸했거든요. 다시 들어가 보니까 라디오 책다방 게시판에 제 사진도 올라가 있고 현장 스케치 동영상도 올라가 있고 게스트분들 사진도 있더라고요. 오디오로만 듣기 답답하신 분들은 창문 블로그에 가보시면 나름의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하실 만한 그런 생생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찾아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책다방 게시판으로 바로 가시는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radio.창비.com입니다. 책다방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은 이재니 시인이 낭송에서 보내주신 피로와 파도와 라는 시를 들려드립니다. 거제도에 사는 이재니 시인은 아마도 아프리카라는 시집으로 평단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개성 만점의 재주 많은 시인이시죠. 이번 시는 거제의 찬바람을 뚫고 시인이 직접 바닷가에서 낭송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피로와 파도와 라는 시, 저도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낭송한 게 아니라 시로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하면서 녹음해 주셨거든요. 거제도 파도 소리와 함께 책다방이 갑자기 확 환해지는 느낌이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물고기들은 목적 없이 잠들어 있다. 물결을 쉬는 여행자가 되고 싶었다.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소리내 말하지 못한 문장을 공책에 100번 적는다. 쓰여진 문장이 쓰려던 문장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로와 파도와 피로와 파도와 물결과 피로와 파도와 북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정은 작가 함께 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 번째까지 이제 진행하면서 인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황 선생님 그거 좀 보셨어요? 네, 저도 찾아봤죠. 네. 선생님 보셨나요? 네, 저도 몇 개 이제 창비해서 정리도 해주고 해서 봤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진행하시는 황정은 작가님도 마구 끼어드시겠죠? 크크크. 개그나 재치문답에 대한 강박 없이 즐겁게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런 강박이 좀 있었죠, 사실. 제가 있었죠, 제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뭔가 첫 판에 막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버하다가 좀 오히려 약간 부자연스러워진, 우리 되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인데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첫회 방송이 약간 산만한 면이 있긴 있었죠. 네. 그래도 뭐 칭찬도 많이 있네요. 경험 많은 황정은 씨 못지않게 제가 읽자니 참 어색한데 김두식 쌤의 진행도 매끄럽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평을 찾아보고 네. 창비에서 이 사람을 풀었나? 그 의심을 우리가 늘 하는 왜냐면, 거죠. 네. 왜냐면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거든요. 네. 첫 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엄청난 그 욕을 먹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들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그 완전하고 그리고 또 완벽한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더 재미져질 수 있는 잠재력이
김두식 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가족들은 이 황정원 작가 목소리에 대한 한없는 어떤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몸에 네. 착착 감겨드는 그런 어우, 목소리라고. 네. 몸에 감기기까지 네, 아주 고맙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었고요. 아니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하여튼 그렇고요. 일본 아이돌 그룹 중에서 AKB48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당연히 모르죠. 모르시나요? 지금 눈빛이 너무 야릇해서 저 알고 계신 걸로. 네,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이 아이돌 그룹의 모토가 성장하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고 완전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런 그 모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라디오 책도화방도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방송으로서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한 분을 모셔서 네, 좀 길게 깊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무슨 얘기든 차분히 듣는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고요. 로고송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최민석 작가가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한 거냐?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다 한 거고 재주가 많은 작가님이시죠. 재주가 많은 작가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우리가 편한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예, 황 작가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하면 그 편안함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예, 우리가 막 잘하려고 발버둥 쳐서 왜 듣는 사람도 막 조마조마하면서 어우 얘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한번 웃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아니게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웃겨. 네, 안 웃겨. 정말... 그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 아니 근데 꼭 웃겨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없고요. 하고. 네, 있는 그대로 네. 우리를 보여준 게 아마 어쩌면 그 나는 꼼수다가 남긴 흔적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디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모든 대한 기대감? 팟캐스트에 네, 웃고 떠들고 재밌고 사람들이 빵 터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 같은 걸 좀 갖게 된 것 같고요. 그걸 좀 피하는 게 과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자, 그럼 손님 모시고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북토크는 만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겨레 연재 중인 이 김두식의 고백이라는 코너 25명 정도 지금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중에 만화가 2명이나 포함돼 있었고요. 제가 좀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이 삼성 문제를 고발한 먼지 없는 방을 그린 김성희 작가, 그 다음에 이 미생을 그린 윤태호 작가 이렇게 두 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두 분 못지않게 개성이 뚜렷한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분인데요. 먼저 아날로그맨 사람 냄새, 내가 살던 용산, 빨간 풍선 같은 거를 그린 이 김수박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김수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작가님의 책 사람 냄새는 김성희 작가가 그린 먼지 없는 방하고 짝으로 어떻게 보면 삼성 문제를 고발한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죠. 그러니까 김성희 작가와 김수박 작가 두 분의 스타일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다음으로 백도씨, 대한민국 원주민 습지 생태 보고서 등을 그린 최규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최규석입니다. 와. 이런 거 하지 말까요? 최규석 작가는 영화 두 개의 문에 등장하는 이 포스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죠? 예. 네. 그 왜 헬멧 쓰고 네, 경찰관 네. 모습으로 찍은 네, 하이바 이렇게 맞습니다. 스크래치가 많이 가가지고 네. 잘생겨서 캐스팅 되신 거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반응이 바로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기에 만화가가 되기로 했을까? 또는 왜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직역 중에 만화가를 선택했을까? 뭐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뭐 성장 과정의 추억이라든지 혹시 뭐 문화생 생활을 거쳤으면 그런 생활은 어땠나?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김수박 작가가 선배시죠 원래 만화가들도 약간 서로 누가 선배고 이런 거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최규석 작가 그래도 예. 윤태호 작가 이런 사람들 선배라 언급돼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예, 김수박 작가 어떠세요? 나이가 제가 3살 많고 네, 선배는 아니에요. 선배 아닌데 뭐 굳이 따지자면 뭐 동기 비슷하고 네, 그렇죠. 네. 이게 그 출판 만화 시장 망하고 네. 웹툰 나오기 전에 네, 그 잠시 90년대 중후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때 이제는
그 사람들끼리는 거의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을 하는 작가들 그리고 뭐 출판으로 나간 작가들 해가지고 뭐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었죠. 아 예.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책 보면 빨간 풍선도 그렇고 김성희 작가의 몹쓸령 같은데 보면 이제 같이 모여서 작업하는 그룹들 예. 어떤 방도 공유하고 뭐 그런 그룹들 얘기가 나오던데. 굳이 그 모임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에 그 문화적 분위기에 따라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하나씩 모여들었어요. 아름아름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연재 장이나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웹툰이 없다 보니까 그 만화를 그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별로 없었어요. 발표할 수단 자체가 없어. 네, 매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화 그리겠다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종이 그 잡지는 없어져가고 네, 점점 망해가고 웹툰은 네. 안 생기는 상황이라 만화가가 돼봐야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시절이었군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몇 명 없고 몇 명 없다 보니까 서로 잘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요즘은 이제 그 지망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잘 모르고 이제 지면 데뷔를 한 뒤에 이렇게 서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때는 뭐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최 작가님은? 예. 아, 네. 지원하다. 잘 그리는 사람. 네. 네. 저는 안 되는 사람. 죽어라 안 되는 사람. 아, 조그란 예. 살 그림이? 네. 전 그 그림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좀 다른 좀 사고방식이 좀 약간 달라가지고 좀 말을 하고 싶다. 그쪽으로 좀 출발한 만화가인 것 같아요. 네. 그림은 이제 열심히 만화하면서 좀 그나마 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태고. 근데 그 당시에 규석은 뭐 거의 만화 그림 천재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 그 바닥에 미리 소문이 좀 예. 있었군요. 그런 천재가 우리보다 있다. 훨씬 빨랐어요. 아.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소문이 좀 김수학 작가는 원래 건축공학 전공 예. 하셨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만화 생각을 안 했던 거고. 학교 다닐 때 뭐 저기 신문 그 학교 신문 만화 같은 거 나 그냥 잠깐씩 하는 정도였는데 좀 마음에는 좀 있었는데 제가 졸업하기 한 2년 전에 IMF가 빵 터졌어요. 네. 그게 제 길을 바꾸는데 뭐 결정적 그 계기가 됐죠. 예. 부모님도 반대 안 하시고 어차피 뭐 건설로 가봤자 IMF 터지니까 뭐 건설업체부터 막 무너지는데 그러네요. 저같이 부모님 반대 없이 이렇게 이 길로 온 사람도 잘 없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뭐 만화 네. 하겠다고 해도 오히려 네. 그쪽에 좀 살 길이 있겠다고 네. 가족들이 그나마 생각을 하는 뭘 해도 거군요. 굶으니까 아, 뭘 해도 굶으니까 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굶어라. 네. 그리고 IMF 때 건축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먼저 어려웠죠. 완전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 뭐 근데 그 발언하고 싶어서 만화를 그리셨다고 하셨는데 예. 발언할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중에서 왜 만화를 택하셨는지. 아까 문화생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화가를 하려면은 어느 작가의 그 문화생을 하다가 그렇게 데뷔를 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시대 환경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게 된 계기가 이제 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96년 7년부터 그때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PC통신이나 사람들한테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하는 감이 있었던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규석 작가도 외우시시나요? 그렇고 새로운 시대에 오는 그 감을 느꼈으면 그때 웹툰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 잘해서 잘 살지. 지금의 웹툰의 형태의 전조 단계들이 네. 그때 이미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걸 PC 알아보셨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저 그러면? PC통신에서 데뷔를 했거든 사실. 아. 레츠고라는. 그리고 지금 음. 우리 대단하신 강풀 선생님 네. 저하고 동갑인데 네. 그때 다 각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직접 공략하는 시도들이 막 병렬적으로 막 일어났죠. 그중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강풀 씨를 망한 케이스와 잘 된 열심히 따라갔어야 되는데 네. 제가 길을 전 우회했죠. 왠지 자회한 거 아니고요? 예, 자회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어요. 네, 이 모양 이 꼴. 이거 어쨌든 예, 이 모양 이 꼴 훌륭한 작가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최기석 작가는 어떠세요? 원래 그냥 그림 잘 그렸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만화과를 들어간 거고 이 만화를 보다 보면 이 습지 생태 보고서 보다 보면 본인인 게 분명한 인물이 나오면서 맨날 1등이고 맨날 장학생이고 뭐 쟤는 원래 그림을 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거 되게
아, 좋더라고요. 네. 아유, 저도 뭐 애초에 만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는 했는데 부모님 반대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공부 잘하면 대학교 막 담임 선생도 막 딴 데 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갈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만화과도 없었고요. 그때는 예, 그 미술학원 갈 처지는 못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국문학과나 뭐 이런 쪽을 이렇게 지망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만화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쓰고 나서도 못 갈 뻔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제 그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동에 미대 교수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네,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우리 아들이 등록금도 비싼데 지방 사립대에 있는 만화과를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분이 좋다고. 일기로 나오면은 무조건 교수 된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교수?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결국 만화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요새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이 교수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왜 대학원을 안 가냐? 아버지가 등록금 될 거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등록금을 대실 능력이 안 되시니까 대학원 가라고도 이제 더 이상 압박을 못 가하시고 뭐 그런 상황이죠. 두 분 다 그러니까 문화생이나 이런 거는 안 거친 옛날식의 어떤 도제식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군요. 저는 공짜로 그런 일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좀 유명한 만화가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거기 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우개질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본적인 테크닉들 이런 것도 좀 배우고 뭐 그런 일은 있었었죠. 근데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미술학원도 안 다녔고요. 미술학원은 다녔습니다. 네, 만화과를 갔어야 했기 때문에. 네. 입시 준비를 했던 거죠. 네, 이건 뭐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원주민 보시면은 대충 나오는데 먼저 미술학원 다니던 친구가 술을 먹고 학교로 와가지고 저한테 미술학원 가자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난 돈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따라갔었어요.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네. 내가 가면 다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르다.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가고 있는 게 너무 힘겨운 상태가 됐었죠. 김수박 장님 만화 배우는 거 그림 배우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글로 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림을 배우는 건 역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림 그리는 것 때문에 그리기 싫어 죽겠어요, 그냥.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뭘 할지 결정할 때 그 갈등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 목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표현을 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표현을 하는 도구를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림 또 뭐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고 표현을 하는 모든 도구를 전 사실 다 좋아해요. 그 중에 그나마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뭐 좀 더 쪼잔하게 들어가면 다른 방식으로 글이나 이제 영화나 음악 좀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요게 부정하지 못해. 그나마 요게 파고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겠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야 당신 그림 잘 그린다 소리를 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는 안 듣고 있고요.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근데 그 만화가가 되기에는 이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고전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못 그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요? 개성 있게 그린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고전적인 그림 스타일을 가진 그러니까 대생력이 훌륭하고 뭐 이렇게 뭐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아구가 잘 맞고 이런 그림이 있는 반면에 이제 표현적인 그림들이 또 따로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적인 그림은 사실 대생력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손은 어눌해도 어쨌든 그걸 그려내거든요. 그게 소통하는 데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은 어차피 이게 해부학이 맞니 안 맞니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는 거, 그 느낌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인기 있는 작가들이 사실 태생력이 제일 훌륭한 작가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 전체 이렇게 그렇구나. 그거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면 아마 하위권에 있을 만한 작가들이 거의 최규석은 이런 거 되게 잘 알잖아요. 저는 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규석은 이런 거에 좀 되게 전문적이고 잘 알고. 그 수박이 형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 네, 괜찮아요. 김수박 네. 작가님 작품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막 이렇게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막 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맛이 막 느껴지거든요. 예, 막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는데 이게 사람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 그런 게 있다거나. 좀 김수박 작가 작품은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 왜 미국의 300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300하고 비교하는 건 제일 그래픽적인 죄송합니다. 저는 어쨌든 김수박 작가님 작품 보면서 에식스 카운티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뭐죠? 죄송합니다. 유럽 만화 영향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산문과 그 만화의 중간 형태 같은 그런 그래픽 노블 뭐 이런 미국 만화들도 배트맨이나 이런 것도 실제 그 그래픽 노블로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글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배트맨을 본 적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그쪽은 글이 좀 많죠. 이게 그 유럽이나 미국 이쪽은 이게 영화적 연출을 안 쓰다 보니까 짧은 그 안에다가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화가가 생각하는 만화란 매체의 매력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만화의 어떤 점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시는지. 아까 발언 수단으로서의 만화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최근 현상으로 좀 이제 질문이랑 안 맞을 수 있는데 최근 현상으로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 내가 살던 용산이나 사람 냄새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 사건들이나 그런 희생자들의 얘기가 사실은 이제 언론 매체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혀진다는 생각도 들고 지나가 버린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다른 예술가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잊혀지는 것을 붙잡고 이제 계속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에 기록을 하려고 영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화라는 매체가 한 중간 정도의 지점으로서 효과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가 그닥 크게 새로운 얘기는 없거든요. 물론 직접 만나서 듣게 되는 얘기는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거를 재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 뭐 드라마나 재연 드라마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될 때는 재연이라는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딴 배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만화로 표현을 하게 되니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좀 그 저널리즘에서 보던 거하고 다른 이제 밀착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또 영화라는 매체로 옮겨가게 될 때는 또 더 정보가 한정 지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갈 길이 좀 멀잖아요.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려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죠. 영화 매체 같은 거는. 이게 그 사이 장점을 잘 가지고 있어요. 만화가. 이것도 그렇고 글로 접하는 것보다도 또 만화로 접할 경우에는 그 수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화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대중이 보기에 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확 와닿으면서 이해가 잘 되게. 그리고 또 쉽다는 얘기도 쉽다는 얘기는 좋은 거예요. 쉬워야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그렇죠. 거기서 하나의 묘한 가능성을 그냥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상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최규석 작가님은 어떠세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만화라는 형식 자체가 어떤 현대에 와서 이렇게 새로이 이렇게 발견된 형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 수단 중에 가장 원초적인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림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렸고 그 그림이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 동굴벽화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어떤 그
동굴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적합한 가장 그 비슷한 방식이 만화가 아닌가. 그래서 왜 만화가 더 쉽게 읽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뭐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만화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완성되기가 굉장히 힘든 매체인 것 같아요. 일단 완성되기가 현대의 만화라고 하는 형식이 생긴 지는 아직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인이 몇 명 없죠. 몇 명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점까지 가 있는 어떤 형태가 구체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자유로운 느낌 이런 거, 네, 그런 게 일단 좋고요.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그게 이쪽은. 너무 부러운 점이에요. 네. 저는 그 문장을 써서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약간 좀 틀어진 듯한 공간인데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런 세계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납득이 확 되거든요. 참 부러운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김수박 작가님이랑 김성희 작가님이 하신 작업을 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이거는 영상 매체로 사실 담기 힘든 그런 제작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림이 아니면 사실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네.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사람 냄새랑 먼지 없는 방을 읽으면서 특히 먼지 없는 방 김성희 작가 책을 보면서 다들 이를 갈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서 그렇죠. 이를 가면서 봤지만 전 취직한 줄 알았어요, 제가. 삼성이 신입사원 취직한 교육을 받는 느낌으로.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실 글로 돼 있는 거 보면서 왜 뭔 소리인지 그냥 대충 덮어버리고 넘어갔던 거에 대해서 이런 공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공정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공부 말씀하시니까 공부 중에서는 어떤 긍정적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대부분 하잖아요. 자기만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작업 중에 아이러니를 느낀 게 저들이 악이다라는 걸 해야 됐었거든요. 네. 억지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악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들의 내부를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스트레스. 야, 쟤들 나쁜 놈인 거 얘기하려고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네. 저는 그거야말로 필요한 공부라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논거가 필요하니까요. 네.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 이 백혈병 피해자들도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쪽 정보는 저쪽이 완전 가지고 차단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역으로 이쪽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 있죠. 그게 굉장히 모순이다. 아니면 원래 세상이 이런가? 그런 생각도 네. 많이 들었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브라이어티 북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만화가의 하루 일상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재밌는 게 이 빨간 풍선, 김수박 작가의 빨간 풍선, 최규석 작가의 습지 생태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만화가의 삶이 계속 들어있잖아요. 작품 속에. 자기 삶, 만화가 작업실 얘기도 나오고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도 나오고 되게 좀 어렵게 살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 일과를 소개한다면 대충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최규석 작가. 연재 작품이 있을 때랑 아닐 때랑 완전히 다르죠. 네. 작품이 없을 때는 뭐 굉장히 게으르고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낸다라고 할 정도. 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한심해할 정도로 그냥 뭐 놀죠. 뭐 영화 보고, 뭐 책 보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예. 근데 작업이 이제는 있으면은 완전히 바뀌죠.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일만 하는. 혼자서 작업하시나요? 예. 네. 거의 뭐 지옥 같은 삶이. 작업실이 따로 있나요? 아니 옆에 왜? 네, 작업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지금.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작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되면은 거의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노동의 강행군이죠. 만화 작업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일반 분들은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만화가. 그쵸. 왜냐하면 재료도 많고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음.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삶이 아니다. 세상에 세상에. 내 자식이 지금 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나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강풀 작가님 어머니가 잠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자식의 삶을 좀 보살펴 주시겠다고 며칠 와서 이제는 이렇게 반찬도 해주시고 살림도 좀 해주시고 하다가 3일 만인가 울면서 돌아가셨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군요. 하고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냉혹하신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데 이렇게 한 2년 정도 같이 살면서 제가 습지 생태 보호를 그때 작업했었거든요. 아 우시더라고요. 아, 그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리는 모습? 일단 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도 힘들긴 한데 그거는 뭐 모든 창작 매체가 다 똑같을 것이고요. 근데 노동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개인이 하는 그런 창작 중에서 이 정도로 노동량이 많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실제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에서 발전된 이 극화 형식이라고 하는 게 연출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하는 그 형태로 발전을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이 점점 망가지다 보니까 5명이서 하던 걸 지금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팀을 도저히 그 돈 가지고 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데까지는 거군요. 아무리 작은 그런 스튜디오라도 한 3명 정도는 있었거든요. 보통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그게 다 1인 체제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량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때도 다들 밤을 샜었는데 5명이서 하던 거 혼자서 밤을 새려고 하니까 노동량이 엄청나죠. 지금 혼자 작업하시는 건 그러면 어떤 작업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의 문제도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들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혼자 작업을 하게 되죠. 김수박 작가는 어떠세요? 그 예. 구미사시죠? 전 최규석 작가랑 굉장히 달라요. 아. 작업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우리 사람을 물어봤는데 구미 사는데 이게 결혼 전후까지 저 방식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고치는데 한 7, 8년 걸린 것 같은데 저는 그 혼자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런데 뭐 동료랑 작업을 해도 안 돼. 이 글 쓰시는 분들도 약간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혼자 작업하죠. 글 쓰는 저는 사람은. 공공도서관을 가거든요. 아, 제가 네. 카페 나가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예. 아니 누가 근데 누가 봐주는 눈이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되는. 적절한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 공간이 공유돼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만화 작업을 공공도서관에서 하신다고요? 예, 예. 아 콘티 짜는 거를 공공도서관에서. 그림도 다 그리고 아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가 그 짓을 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으면은 거기 뭐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섞이는 게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뭐 뒤에서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걸 이제 마인드를 고치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됐어요. 네.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그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그렇게 해서 10년 계속 썼대요. 아, 도서관에 그래요? 가가지고. 네, 공공도서관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거기 있는 책 다 뒤져가지고 연구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 청소 설거지 싹 하고 이 정복을 갖추고 가방을 들고 네. 갑니다. 정복이라 하면 네. 그렇게 셔츠에 조끼 차림에 절대 추리닝 입고 일을 하지 하면 않고. 안 됩니다. 네. 공부하는 사람도 추리닝 입고 공부하면 시험 떨어집니다. 정복을 그래요? 갖춰야 돼요. 아,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 어쨌든 입고 이래. 아이 그거 이 학문 탐구나 집필 이 행위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아니 오늘도 네. 두 분 옷 입으신 게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너무 그러고 스타일이 보니까. 다르세요 두 분 네. 다. 그리고 아, 그럼 작업실 네. 없이 예, 허리를 아, 꼿꼿이 세우고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 가서 하시는. 예. 그럼 지나는 애들이 자꾸 뭐 하나 흘끗흘끗 보고 그러지 예. 않나요? 아 지우개질한 때 옆에서 항의 들어오고 그러지 않나요? 지우개질은 안 시끄럽다고? 하죠. 아 그래요. 지우개질은 집에서 하고 어. 그림 그리고 뭐 컴퓨터 작업 같은 거는 아. 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어. 다만 옆에 시선 같은 거는 음. 즐기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내가 의식을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의식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네. 저 김수박 작가님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혹시 약간 말은 안 하지만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한 번. 아 그래요? 이제 옆 사람이 자꾸 이제 이런 오픈데이인 데서 이렇게 하는데 평평한 책상에 여러 명이 앉는. 이렇게 하나씩 한 페이지씩 그려 나가잖아요.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풍선한 대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하루 종일.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그리면은 멋지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내용을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였는데 나가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하니까 당황을 하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아가씨가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김수박 작가. 죄송합니다. 청각대. 청각대. 제가 보기에 그 여자분은 이 사람은 대체 뭐지? 하고 봤는데 네. 갑자기 차 마시자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말하다가 이상하게 피 마시기 왔는데 싫어. 이거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예. 그래서 그 밖에서 커피를 한 잔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미안하다고. 네. 그냥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는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자기 교회 다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 거는 줄 알고.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자기는 왜지? 그 신자고 당신 같은 말하다가 나한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요. 네. 재밌는 네. 경험이네요. 도서관 가서 일하다가 생긴.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대부분은 그 각자가 다른 일, 자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안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이제 공기가 있어요. 그 도서관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열망들이 만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긴장감도 있고. 그 열망의 공기가 전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막 레벨레하고 퍼질 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좀 이 사고가 달라지더라고. 돈 버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네. 여쭙기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래도 두 분은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땐 제일 알려진 작가 한 20명 정도를 뽑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신데 그래도 네. 아까 보면 계속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갈등 이런 게 작품에도 늘 묻어나오고 오늘도 그런 말씀 좀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화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초반 3년 동안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분야의 길을 들어가면 앞구르기를 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년? 예. 서브 잡으로 돈을 벌죠. 그 과정도 좀 만화책에 담았었는데 막일하러 3년을 다녔어요. 막일 되게 잘해요, 제가. 그 3년 후부터 이 서브 잡을 이 본업으로 이렇게 서서 옮겨가는. 하나씩 옮겨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남들 버는 만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형수님이 좀 그렇죠. 어쩐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놀라시는데요? 안정적 직업을 아이고. 가지고 네,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학교 선생이에요. 그래서 교사.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교사. 네. 최규석 작가님은 어떠세요? 전 일단 아내가 직업이 없고요. 저도 뭐 초반에 계속 그냥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먼저 유명해졌어요. 그 공룡둘리 발표하면서 그 이름은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그 이후로도 연재하자고 하는 데가 없었죠. 그 이름만 유명해지고 돈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했었죠. 몰랐습니다. 우리 최규석 작가는 우리한테 되게 스타였거든요. 네. 그런 뒷면이. 막 이렇게 그때 작업실에 있으면은 이제 막 이렇게 온갖 데서 다 인터뷰가 들어왔었어요. 그럼 막 TV 카메라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PD가 막 놀래는 거예요. 이렇게 실망하는 눈빛이 이렇게 왜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야 힘든 되는데 여건이라. 여기 보면 여기 막 냄비가 굴러다니고 막 저기 이불이 굴러다니고 막 이러니까 생활의 흔적이 다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항상 그때 당시 인터뷰를 하면 뒤에는 오직 모니터만 네. 모니터만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이게 뭐 그 창작 분야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일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다들 힘들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아르바이트 시급. 네.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일을 했는데 방세 내고 밥값이 된다. 이러면은 한 4년 정도는 버텨요. 젊은이들은. 3, 4년 버티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한 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작업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세 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뭐 그러다가 또 이렇게 뭐 몇 년을 어떻게든 버텼는데 엄마가 아파. 이러면 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뭐 처음 데뷔할 무렵부터 뭐 정부에서 뭐 지원금을 대고 뭐 보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외부적인 요건들. 그런 게 최규석 작가가 이제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되겠군요. 남의 일이 아닌. 네, 뭐 그러니까 그 저는 어쨌든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몇 년을 잘 버텼고 그리고 일찍 그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저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외에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몇 년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작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가가 아닌 이상은 데뷔작으로 다음 작품 할 돈을 못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고생하다가 엄마가 아프면은 그만두는 거고 엄마가 안 아프면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네, 이런 그 방식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교사랑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차기작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데뷔작부터 이렇게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래 해야만 완성이 되는 스타일의 작업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굉장히 자극적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재기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작품들만 살아남고 이제 좀 오래 끌어야 이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죽는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나오질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사회성 짙은 어떤 만화들, 고발적인 만화들을 그리게 된 그런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수박 작가 어떠세요? 네, 그 시대 변화가 그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원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 사고나 상념 또 머릿속 상상들 만드는 거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내가 살던 용산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계기를 보면은 엄연하게 이제 사회적 변화가 우리한테 다가왔고 약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변화가 다가온 게 아니라 변화를 그때서야 안 거지. 공감한다. 명랑 만화 좋아하거든요. 명랑 만화를 하고 싶고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그걸 하죠. 네. 그럼 살기 좋은 내가 명랑 만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죠. 최규석 작가님은 그 약간 기득권층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 같은 것도 좀 전혀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저 굉장히 기득권 좋아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잘못 읽은 제가. 이 작품은 작가의 모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작가 일부만. 네. 어쨌든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제일 바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얘기, 젊은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바닥에 있는 사람들, 뭐 그게 바닥은 아니죠. 완전 바닥은 아닌데 일단은 제 출신 성분 자체가 이제 그런 도시 빈민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그런 막 거실에 소파가 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뭐 아빠는 의사고 뭐 삼촌은 변호사고 뭐 이모는 뭐 또 이런 게 이제 상상이 쉽게 안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이씨들 다 노가다 한 아이씨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의 대사랑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그 상상의 씨앗이 딱 그 단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인 부분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타고난 부분도 있을 테지만은 이제 그냥 사람을 그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아까 말했다시피 그 김수박 작가님 말했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황의 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한 5% 정도가 다르고 95%가 비슷한데 이 95%는 그럼 뭐냐? 결국에 사회, 역사, 그리고 뭐 유전,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최규석 작가님 만화를 읽으면서 제가 76년생인데요. 그 가난. 아, 동안이시군요. 네, 아니. 이 작업 멘트 갑자기. 네. 아니 제가 최규석 작가님보다 무려 한 살이 많은. 네, 아. 뱀띠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76년생인데 그 정신적 가난이나 물질적 가난에 대한 그런 감수성이 저보다 살짝 윗세대의 정서 같다는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게 저는 이분이 어떻게 이런 걸 알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 공감이 되는 이런 가난의 정서를 어떻게 알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삼촌 세대 얘기.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말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대한민국 원주민을 읽으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게 그 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나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예를 들어 그 어린 동생들이 누나나 형이 듣는 팝송을 자기도 모르게 들으면서 그 팝송에 동화되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윗세대가 자기의 그 손 윗사람이 느끼는 어떤 생활이나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어린 동생이 그 윗세대의 정서에 이렇게 감흥하게 되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네. 누님들은 그 최규석 작가님 작품 보면서 어떤 말씀들 하시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돈 내놓으라고. 네? 출연료 내놓으라고. 아 나를 팔아먹었으니 내 얼굴을 게러티를 내놔라. 팔아먹었으니. 아, 글 쓰는 사람도 똑같은 거 겪는데 같군요. 다 우리 가족들도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가족 그래요? 얘기를 팔아먹으면. 네. 그래도 소송을 안 거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 소설은 참 다행이네요. 그 소설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너 아니야 이러면서 얼굴이 네.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건. 네. 한 세대 앞선 정서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읽은 것도 큰 것 같아요. 항상 누나들이 저를 키우다시피 했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거의 형을 따라다니면서 놀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보다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콜리게 때부터 그렇게 놀아놓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 형제들이 저에게 무슨 문화적인 감수성을 전수해주지는 않았거든요. 뭐 문화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 집안도 전혀 아니었고 집에는 교과서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냥 일단 타고난 감수성이 뛰어나지 않나. 결국은 잡곡으로. 네, 아 좋습니다. 예. 제가 그 대한민국 원주민 보고 느낀 게 제가 대구에서 자랐고 이 친구는 진주 맞죠? 진주 출신. 그 대구는 도시고 그쪽은 촌이거든요. 이 사람이 최규석 씨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네. 그 동시대 그 실제적 격차가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도시와 지방 예. 소도시와의 차이 같은 거죠. 예. 그게 정말 제가 느끼기에 삼촌 얘기로 들릴 정도로 격차가 있고 그게 실제 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게 저는 야 이거 되게 이 얘기를 한 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이 그냥 독자들 반응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수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문제를 다루면서 뭐 독자들 반응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반대 측의 이야기 예. 이게 그런 일면의 진실만이 있는 게 아닌데 예. 왜 한쪽 얘기만을 전달하냐라든지 그럼 뭐 그쵸. 항의라든지 뭐 협박, 뭐 보복 이런 예. 얘기들 혹시 겪어보신 일은 없으신가요? 삼성에서 막 책을 다 이렇게 막 다 사버린다든가. 그 모델 꿈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긍정적인 그것은 모델 꿈. 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삼성 측에서 이제 뭔가 어필이 오기를 아, 그 왔나요? 내심 좀 기다리는 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좀 그 이제 마누라한테도 다 얘기해두고 마누라한테 이건희도 차명 계좌가 있지만 저도 차명 계좌가 있었거든요. 딴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17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네.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아내한테. 나한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뺏겼고 저의 차명 계좌는 괜히 그걸 얘기를 했다가 아 예. 그리고 그 삼성 측은 저한테 어떤 어필도 하지 않았고 무반응이군요. 철저하게. 예, 철저한 무반응. 그다음에 그
거기서 어떤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이 메일을 계속 쓰시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집 앞에 CCTV를 달아라. 그리고 그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도청 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그 메일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아,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해주시는 걱정을 많이 독자분이군요. 해주시는. 네. 그래서 이제 마누라랑 집에서 얘기하면서 약간 고민했죠. 이게 세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밥 먹다가 아유 나 한번 건드려 보라고 내가 다 폭로하겠다. 막 있어? 도청 장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고. 마누라가 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정말 명언이 뭐냐면은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저도 아하, 네. 그게 정말 맞고 진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용산 만들었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왜 경찰 측의 얘기는 쉽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누구한테도 증언을 들을 길이 없었어요. 아, 내가 살던 용산이 예. 나오던 시점에서는 이 그렇죠? 철거민 측의 증언은 가능했지만 경찰 측의 증언을 누가 진실을 말해줄까요? 두 개의 문에서도 예. 사실은 소송 기록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예. 경찰 쪽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마 그때 진실을 알고 있는 자도 말을 할 수 없었을 거고 한 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한테 취재를 한다고 해도 진실을 끌어내기는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했어요.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 책을 편파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그러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너무 국가가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테러리스트라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종이가 이렇게 이쪽으로 말려 있으면은 반대로. 한 분은 반대로 말아줘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근데 이쪽 얘기를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목소리가 작은 쪽에 편파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목소리는 요만큼밖에 안 갈 그렇죠. 건데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좀 했었고 또 그런 종류의 독자 반응이 좀 있었죠. 균형을 네.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한 너무 기울은 이 경기장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우리 최기석 작가는 책을 쓰면서 어떤 반응 같은 거? 뭐 그런 게 저는 별로 있을 게 없죠. 제가 뭘 하나 꼭 집어서 막 비판을 한다거나 했던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공룡둘리 단편 발표했을 때는 좀 비난들이 좀 있긴 했죠. 예. 뭐 자기 추억을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뭐 추억을 강간당했다. 둘리 만화를 아 맞아요. 예, 둘리 만화를 변형시켜서 사회 비판적인 걸로 바꾼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동심의 어떤 한 일부였는데 그거를 이제 망쳐버렸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좀 비난들은 좀 있었었죠. 그래서 네. 제일 앞에 이 둘리의 작가인 김수정 작가의 이 추천사도 딱 받으신 거잖아요. 책 낼 때는. 네, 그 추천사도 이렇게 정말 추천인지 아닌지 저 아리까리한 그 추천사라서 뭐 경고장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만화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우리 둘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는 이 작가의 되게 얘기가 나오죠. 살 떨리는 추천사죠. 네.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아들이 만화가가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김수학 작가. 예, 뭐 좀 남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뭐 뭐랄까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람이란 게 아주 사소하든 크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외부적 요소로 막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둘 생각이에요. 고생하더라도 그냥 예. 원하는 길을 가라 하는 거고요. 예, 아마 내버려 두면은 더 빨리 깨달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괜히 막는 거보다 예, 막으면 미련이 더 많죠. 그거 막아야 돼.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최 작가 내버려 둘 어떠세요? 생각이. 네. 일단 만화가가 되려고 한다 아이가.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좀 힘든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빠가 유일하게 잘 아는 분야고 아하, 그러면은 그렇죠. 막 갈구지 않겠습니까? 네. 이래가지고는 아. 데뷔를 못해 이런 식으로 아. 다른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뭐 참견할 게 하나도 없죠. 잘 모르니까. 뭐 내가 회사를 댕겨봤나 뭐 사실을 준비해봤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럼 그냥 놔둘 텐데 만화 한다 그러면은 막 이 해부학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 다 이게 뭐니 뭐 이렇게 갈구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걱정은 있죠. 네. 그리고 뭐 딱히 직업적인 부분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지 난 꼭 이걸 해서 먹고 살고 싶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네. 이제 코너 속 코너를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OX 퀴즈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약간 짓궂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신랄하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속마음 OX 퀴즈. 와. 아이고 나 참. 아, 예. 네, 제가 이게 왜 친구야? 짤막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OX로만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먼저 김수박 작가에게 질문 드릴게요. 최규석보다 내가 잘생겼다. 오. 최규석은 과대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X.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석이 그린 만화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오. 네, 잘 들었습니다. 설명 먼저 들을까요? 김수박 작가님, 최규석보다 내가 잘생겼다에 대답을 네, 미감은 대답을 다 주시죠. 다른 거니까. 제가 이제 뭐 팟캐스트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최규석 미남이라는 얘기가 되게 아주 네, 저도 오늘 방송 전에 그냥 공식처럼 그냥 당연하게 떠돌는 그런 방송 전에도 네, 제가 그 얘기를 네. 했었어요. 네. 영화 이게- 포스터에도 나오셨다고 영화 하니까. 포스터. 이게 네. 말이 되나? 아, 전 그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잘생긴 면이 생각하세요? 있지만 아니, 오늘 뵈니까 키도 크고 그러시는데 네. 만화 속에선 자꾸 이렇게 키가 작은 모습으로 네. 본인을 그리시더라고요. 김수박 김수박 작가가. 작가님이. 네, 네. 네. 저도 이제 독자들 분들 중에 아주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만화는 아이 참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 네. 저 투쟁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그럴 것 같다. 아니 저 사람 귀공자 같이 생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아, 예. 이게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규석이만 그렇게 미남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지만 하긴 인터뷰에다가 철거민 아주머니들이 나한테 네. 혼남이라고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얘기 쓸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딴 데 가도 저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정신이 혼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 근데 얼굴이 너무 진지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손이 나가게. 예. 규석의 말로? 작품에 대한 과대평가는 아니지만 미남이라는 건 과대평가다. 과대평가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더 필요할 얘기가 더 필요할까요? 깜짝 놀랄 때는 깜짝 언제가 놀랄 있어요? 때.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대한민국 원주민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걸 언급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언급하는 사이에서 미처 잘 발견되지 않은 공백을 졸명하게 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규석 작가가 일부러 찝었는지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다 보니 발현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누군가 진지하게 그 요소를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갈증도 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자이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네. 네. 옛날에 친했는데 이제 경쟁자랑 친하게 안 지내시는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아 그렇군요. 딴 데 가서 있잖아요. 야, 규석이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막 사실은 형이라는 듯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규석이를 팔아먹고 다녔거든요. 그런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형이 맞긴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규석이가 형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다고 뭐 이렇게 팔아먹고 다녔거든요. 저 씹고 다니는 얘기 다 들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물론 평가를 잘 받았지만 누군가 진지하게 분석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생각해요. 최규석 작가님 작품 속에 나오는 개인들을 보면 각각 다 특수한 개인들인데 이상하게 보편적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최규석 작가님에게 이번에는 OX 퀴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예. 첫 번째, 김수박 작가보다 내가 그림은 더 잘 그린다. X. X. 두 번째, 수박이라는 예명이 촌스럽다. X. 그의 작품에 질투해 본 적이 있다. O. 그에게 반해 본 적이 있다. X. 아니 앞에 세 질문은 마지막 한 질문은 뒤집어 엎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조금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수박 작가보다 내가 그림은 더 잘 그린다. X 하셨어요. 이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그린다 못 그린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게 사실 어렵고 그쵸. 그리고 언제나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건데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김수박 작가님 그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잘된 그림의 예시로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얘기를 많이 꺼내기도 합니다. 작품에 질투해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작품에? 항상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맨 볼 때도 그렇고 뭐 제 친구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그 연상호 감독이라고 있는데 돼지의 유황 했던 그 친구하고도 항상 그 아날로그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건져내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잘 건져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정말 김수박 아니면 세상에 누가 하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냥 뭐 가끔가다 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나죠.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를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건 사실 질투 별로 안 나요. 그런 거는 나도 뭐 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김수박 작가님 직접? 얘가 건방져가지고 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아니, 평소에는 안 해. 내가 이렇게 김수박 소개 만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발톱에 떼 막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물론 유일하게 제 그 만화를 소개를 해준 그 작가긴 한데 평소에 만날 때는 안 해요. 자리가 마련돼야 경쟁자니까. 하시는군요. 제가 이번 이거 뭐죠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게 있어요. 만화들은 왜 이렇게 절판이 돼요? 그러니까 절판이 돼서 사실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예컨대 뭐 아날로그맨이라든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빨리 절판이 된다는 느낌. 제 책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절판이 안 팔리니까 절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작이라고 거론이 되고 사람들이 아날로그맨 얘기 계속 하는데 책을 구해볼 수 없는 그런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날로그맨 그 책이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좀 사연이 좀 많아요. 묘하게. 네. 그 출판사가 좀 여의치 않아서 절판이 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화는 별로 안 내요. 근데 모든 단점은 같은 양의 장점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고 그 출판사는 그 책을 더 이상 안 내서 저를 전설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책이 네.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네. 중고 시장에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그 소수의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책 뭐지 지난 10년간 뭐 아까운 책 이런 데도 뽑혔어요. 네. 만화들 모은 게 아니고 그런데도 여러 안 책인데. 내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내. 야, 저 사람이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골탕 먹일 의도는 없지만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갈수록 그런 전설이 되고 막 그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그 책은 좀 자식 같거든요. 자기가 낳은 자식 같은데 자식의 삶이 아버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따로 그 책은 자기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언젠가는. 걔의 운명이거니 생각하는 네. 거죠. 그 책의 운명. 그, 살다 보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럴 것도 같아요. 내 보고 머리 싶은 중에는. 사람들은 아쉽죠. 네.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출판사가 재계약을 해요. 뭘 책이 자식이냐 하면서 전설이 돌아간다. 이상한 얘기를 해. 딴데 계약을 해서 내가 이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설 돌아왔으면 띠지 누가 붙여가지고. 계약을 해주냐? 그럼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제 만화가 있죠. 인권 만화. 이게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같이 준비해서 이 어깨동무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죠. 어떤 내용을 그리셨나요? 김수박 작가 이 어깨동무에서. 저는 그 제목이 그 뭐더라? 본격 호소 만화. 사랑이라는 이름의 추억 박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제를 음. 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 주제는 손에서 놓자는 거예요. 그냥 애들 문제를. 애들 지금 공감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음. 근데 그 사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모들은. 그러면서도 지금 애들 그렇게 볶아대면서 그러니까. 사랑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들한테 저는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만화로. 당신은 놀았지 않냐? 당신 그렇게 좋은 추억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러냐? 어른들 라고. 욕심인 거죠. 그게 네. 다. 사랑해서? 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모든 기억 다 가지고 있으면서 놓자 하는 네, 그런 제발, 내용을 제발 담고 놓자. 있는 거고요. 네. 네. 최규석 작가는 어떤 내용을 그리셨어요? 저는 제목이 그 맞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네. 정했는데 아까 잠깐 그 얘기했다시피 그 한국의 이제 노동운동 뭐 그러니까 뭐 파업 노조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그 모른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몰라서 뭐 공감을 안 한다거나 몰라서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저 사람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들로 그냥 분류돼 버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주독자가 아마 청소년들일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고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 예, 뭐 욕은 좀 먹더라도라고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좀 지금까지보다 더 대중적인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우리 김수박 작가? 예, 전 그 매번 10년 동안 하면서 매번 갈망했던 거는 그 대중적인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그렇지. 네. 갈망하는 건 끝없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제목도 정해놓았는데 복면 K예요. 복면 K. 네. 그- 재미없겠다. 일쯤에 현대판인데 네. 이렇게 복면을 쓰고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답답한 요소들을 정말 이렇게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그걸 만드는 걸 꿈을 꾸고 있는데 평생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계속 미루게 되는 거군요. 다른 시급한 현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고 언젠가는 좀 그걸 하고 싶어요. 네, 최작.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작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작업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그냥 그 작가의 몸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 그게 뭐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한테는 막 좀 더 대중적인 거, 뭐 상업적인 걸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가령 뭐 이창동 감독님이나 이런 분한테 뭐 당신 뭐 그런 슈퍼 히어로물 같은 거, 뭐 액션 대작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만화가들한테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냥 만화가들은 그냥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냥 저는 항상 굉장히 대중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뿐이죠. 네. 지금 특별히 작품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현재 직접 그리고 계신? 네. 저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진짜 대선 때 드러난 어떤 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 경상도. 네. 사람 숫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가진 묘한 특성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 도대체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를 파고들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역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으시군요. 예, 경상도라는. 그 제가 자랐던 배경도 있고요. 음.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기득권 의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80년대 역사를 쭉 훑으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그 본질을 좀 탐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는 네. 경상도만 잡으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걸 좀 파헤치고 싶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네. 거기서 영화요? 아 그게 이제 네. PK판이 뭔지 아. TK판이 나오는 거고 일부 표현되었지만 네. 네, 치작. 저 최근에 이제 단편 하나 끝을 낸 게 있는데 이제 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들 인터뷰해가지고 네. 예, 그걸 하나 했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만간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책은 아니고 이제 법률원에서 다뤘던 사건들을 이제 소개하는 네. 책인데 그게 이제 부록처럼 그 변호사들 이야기가 만화로 이제 실릴 거고요. 그 변호사들 자체에 사람 들여가는 얘기군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 참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한 시대, 한 10여 년을 이끌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들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들어봤는데 왜 웃으세요?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이런 상투적인 그런 뭐 검사, 의사 이런 거 나오는 만화가 아니라 이웃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작가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계속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발견 이 작가. 안녕하세요. 발견 이 작가 황정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혜경 소설가의 산문집 그냥 걷다가 문득입니다. 이혜경 작가는요. 이미 여러 권의 소설책을 냈지만 이번이 첫 번째 산문집이라는 추천을 받아서 저도 읽게 됐는데요. 이런저런 책을 접하고 만지다 보면 책의 질감, 온도가 다 달라서 같은 책은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책은 차갑고, 어떤 책은 미지근하고, 어떤 책은 거칠고,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것은 펼치기도 전에 그립고. 그냥 걷다가 문득 이 책은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작가 본인이 일상에서 혹은 이국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소설에서의 솜씨처럼 이혜경 작가가 그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들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이혜경 작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추억을 되새기라거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거나 가까이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한 차례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문득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간을 저도 경험했는데요. 그냥 걷다가 문득 느껴지는 행복에 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 인도양의 한 섬에서 홀로 바닷가를 거닐던 때였다. 맑은 바닷물 속에서 헤엄치는 열대어는 하늘빛보다 더 파랗고 소라 껍질을 집삼아 드나드는 개의 눈조차 파랬다. 몸빛깔이 파란 외계인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느릿느릿 걸었다. 바위 몇 점을 제외하곤 온통 수평선만 보일 뿐인 해변을 걷는데 문득 말이 차올랐다. 참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한 순간들을 남보다 많이 누리는구나.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행복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들어섰다.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춥고 마음이 스산한 날에 솜씨 있는 작가가 들려주는 사람들의 체온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 그냥 걷다가 문득이었습니다. 세계문학의 새로운 기준, 창비 세계문학 시리즈. 엄정하고 참신한 기획, 적확하고 충실한 번역,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 창비만의 열정과 고집으로 고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 창비 세계문학. 새로운 세계문학 전집을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창비 세계문학을 만나보세요. 도서출판 창비.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지난 시간 손님이었던 중앙일보 문화부 정재숙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출판 기자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정재숙 기자의 결정적 순간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재숙입니다. 기자가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때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원하는 분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마 첫째가 아닐까 싶어요. 20몇 년 기자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들어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스님이신데요. 원공 스님입니다. 세상에는 걷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분은 일절 탈 것을 안 타시고요. 걸어만 다니시는데요. 취재 가서 여쭤봤어요. 왜 걸어 다니시죠? 스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평생 걸어 다니면 통일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뵈러 갈 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도봉산에 계실 때인데요. 워낙 무서운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 조금 간을 졸면서 갔어요. 흔히 왜 고승들 만난 얘기 들으면 108배를 해라, 뭐 3일을 대기를 해라 이런 말씀들 전해오잖아요. 근데 이 스님 저 가자마자 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오호 무슨 절은 죽은 사람이나 절 받는 거지 하고 바로 손을 맞잡고 같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자 이제 나가세. 앉자마자 또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쓰레기 주스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원공 스님이 걷는 일하고 또 하나 하시는 게 쓰레기 줍는 건데요. 그게 사람 하심 키우는데 최고라는 거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 자기를 밑에서 받치는 힘을 키워주는 것. 이게 쓰레기 줍는 일이라는 얘기셨어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주지 얘기인데요. 그 절에 가면 왜 주지라고 있지 않나? 절 살림 맡은 사람 말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이 주지지? 주는 건 하나도 없고 매일 받기만 하는데 난 그래서 주지들을 다 받지라고 부르네. 그때부터 저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결정해야 할 때 원공 스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심, 밑으로 기는 것, 자기를 밑에 두는 것, 받치는 것. 그 힘만 있으면 세상을 제일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도 하심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원공 스님 또 올 봄 되면 걸어 나가실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상담해도 괜찮아. 오늘은 상담해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아이디 팀벅투님의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사연 먼저 들어볼까요? 욕망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의 팬으로 기회가 된다면 김두익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40살 언저리 직장인인 저의 고민은 내가 요즘 꼰대가 되어가는 건가 하는 건데요. 점점 어린 친구들이 버릇없게 느껴지고 잔소리가 길어지는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를 아는 척하고 한두 마디 참견했다가 얼굴이 벌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른바 꼰대가 되는 걸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저는 일단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꼰대가 안 되는 지름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짜 꼰대는 이런 고민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욕망해도 괜찮아에서 멘토하고 꼰대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를 적었는데요. 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꼰대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죠. 나보다 어린 사람의 책을 읽느냐? 서점에 가서 일단 저자의 생년월일부터 보고 자기보다 어린 독자 책은 절대 안 읽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다행이고요. 꼰대질하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제 안에 있는 소년소녀를 조용히 한번 응시해보고요. 사실 겉은 어른이어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나이가 남아있잖아요. 라디오, 카메라, 자동차, 명품 가방 같은 장난감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걸 인정하고 나면 꼰대질이 약간은 줄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제가 진짜 꼰대가 되는 거 아닌지 좀 두렵기는 해요. 상담해도 괜찮아를 2번 올리고 여러 가지 반성을 했거든요. 웃자고 가볍게 한 상담이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왜 무조건 막 헤어지라고 하고 그런 거 말이죠. 결국 나도 멘토인 척하는 꼰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번 상담 사연에 채택되신 팀벅투님께서는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사연처럼 별스럽지 않은 얘기라도 평소에 고민이 되셨거나 김두식은 이런 때 뭐라고 할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글을 남겨주세요. 창문 블로그 radio.창비.com에 가시면 상담해주세요라는 게시판이 오픈되어 있고요. 여기에 상담 사연을 올려주시고 방송에 최종 채택되신 분께는 창비에서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에서도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이면 개강이라 저도 대구, 서울, 파주를 오가는 바쁜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벌써 한숨이 나오네요. 그럴 때면 히말라야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독립국가 부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없지만 오래전 사라진 불교 사상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나라죠. 이곳 사람들은 수십 년 전부터 부탄 유동시간으로 생활을 해왔다는데 그 유동시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오전 10시에 약속을 했다면 1시간 전인 9시부터 2시간 후인 12시까지가 약속 시간이라는 거고요. 저마다 편한 시간에 와서 약속한 사람이 올 때까지 차 한잔하면서 자신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고 하네요. 뭐든지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현대사회 시스템과는 다소 안 맞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요. 책을 읽으면서 한숨 돌리고 싶다 싶을 때면 부탄의 유동시간을 닮아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라디오 책다방.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구성 김은경, 안선주,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배,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김두식이었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